결정을 미룰 수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실천적 영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 내가 의심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허물고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사유작용하고 이 실천적 영역은 다르다. 예를 들면 뭐 저 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하고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직장에서 무엇을 이런 건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분리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실천적 영역이기 때문에 결정의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실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도 확실치 않지만 이 세상 자체도 우리가 확실성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천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산을 우리가 이 산의 정체를 몰라. 이 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엄청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갈림길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선택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현재 위치, 살아오면서 현재 위치에 있는 그 모습, 이거를 이제 후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은 늘 어렵지만 믿고 가라. 거꾸로 되는 사람 많습니다. 결정하고 후회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결정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는 일단은 해. 생각 없이. 그리고 딱 사건이 터지면 바로 후회해.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의 이제 대표적인 건데 데카르트는 여기서도 문맥을 잘 보시면요. 결정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없어도 이것과 이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가능성 자체를 견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엄청 심사숙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이 없다. 삶의 영역에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확실성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 견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데카르트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긴 했는데 저도 이 맥락이 그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하여튼 실천적 영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쳐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게 한 근거가 아주 참되고 아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는 불확실한 상황이 명백한 거예요. 그러면 개연적인 거, 그나마 개연성이 높은 거, 그럴듯한 거를 선택하는 게 확실한 것이고 그것마저도 없는 경우, 개연적인 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천적 영역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그 결정이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도한 이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한 이성을. 그러니까 이성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그래서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성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자의 전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들을 확실성 있게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토해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제일 불행하게 사는 거는 결정은 대충 해가지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 예, 자녀 교육할 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가능성 같은 걸 검토를 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이 30분 이상 한 주제를 집중해서 생각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0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딴 생각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떤 사유를 연결지어서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일단 하고, 해보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또 터졌어. 그러니까, 근거 없는 희망을 많이 가져요. 예상되는 것도, 안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결정하고 나서는 확실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이성을 잘 활용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에 이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방구석에 계속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진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계속 있으면. 그래서 데카르트도 방구석에서 있다가 진리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세상으로 나갔어요. 참여해보고 거기서 뭔 유익이 있는지 보고 발전이라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이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뭘 하고 물론 실천은 아니고 관찰자 입증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실천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인간이 사는데 실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매사.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중간에 아까 질문이 요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데카르트가 그 문장에서 보면은 진정성, 어떤 사람의 의견이,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의견을 이제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쵸? 그 시대에 자기하고 동시대 사람 중에서도 사려 깊은 이들,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사려 깊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 중에서도 온건한 것, 실천 영역에서는 그거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그러니까 말은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데카르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는 사유작용은 믿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유작용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라는 행위하고 생각하는 나를 인식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음을 인식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엄청 권위적이에요. 부인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무시하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어가지고 여성 인권과 그런 걸 주장을 해요. 이제 사람이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자기 믿음 체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이냐? 행동을 보라는 거죠. 데카르트 얘기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지만 옛날에도 부지기수로 엄청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데카르트가 약간 자기를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나를 인식하는 거는. 이게 이제 반성적 사고라고 해요. 반성이라는 게 뭐 내 행위를 뭐 후회하고 반성문제 반성이라기보다는 거울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리플렉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흔히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말도 다 믿음 체계인데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말하면서는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거짓말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를 인식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온건한 것. 이거는 뭐 고대 철학에서도 대부분 이제 중용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겨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다르겠지만 지나침을 경계합니다. 지나친 것을.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든 양 끝이 있다라는 거죠. 돈을 좀 잘 쓴다, 관대하게 쓴다.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는 자린고비가 하나 있고 한쪽으로는 흥청망청 쓰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관념이라는 거는 늘 극단적인 상황을 상대적으로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은 다. 이게 따뜻하다라는 것도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춥다라는 거 상대적. 어떤 관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용감하다 이런 것도 극단적이면 자기 과신이 너무 세가지고 허황된 거를 막 지금 전쟁에서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막 이긴다고 생각해요. 막 가가지고 그게 용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겁한 거. 그게 있는데 용감하다라는 거는 가운데 어디 좋은 용감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다시 왜군이 쳐들어올 거니까 부산 앞바다 가서 전쟁해. 이순신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전쟁한 거 아니거든요. 이길 가능성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없고 한 번 지면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는 건데 원규는 뭐 그냥 가가지고 때려 부술 수 있다고. 일단 뭐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스스로는 얘기를 하고 가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념이 다 그와 같기 때문에
양극단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고대로부터 약간 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극단적인 거를, 우리가 극단적인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지 못하지만 상황에서는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온건적인 거하고 극단적인 거는. 어떤 정당에 있든지 어떤 정치적 주장도 극단적인 주장과 또 양극단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또 가운데쯤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여기서는 데카르트가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도 완전 확실하다 하면 가겠지만 대체적으로 실천 영역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극단적인 거를 하면은 후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리스크를 좀 줄이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임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극단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실이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어긋난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이게 어긋났다고 해도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관점인 거죠.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확률적 처리. 네. 자기가 확실치 않은 환경에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데카르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라고 탁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늘 모호하긴 하지만 지나침을 피하는 게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양극단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딱 중간이란 건 없지만 그 약간 온건한 입장,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자. 그게 신경 덜 쓴다는 얘기예요. 데카르트가 여기 임시방편 쓴 거는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런 거에, 사소한 거에 막 목숨 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도 뭐 페북에 보면 막 그래요. 막 그 무슨 연설문이 어떻게 옳으니 그르니를 가지고 막 계속 내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뭐 그거 꼬투리 막 그거 분석하고 막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정당의 대변인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집안에 다른 일도 있고 다른 일도 있는데 거기에 막 신경을 막 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런 거를 자기가 경계한 거예요. 세상 만사에,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엄청 끼어가지고 뭘 하지 않으려고, 임시방편은요, 첫 번째 거, 2부에서 왔던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 네 가지에 의해서 첫 번째가 다 확실치 않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였잖아요.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약간 임시 도덕적인 거지, 이걸 데카르트가 뭐 엄청 이걸 권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늘 부족하고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확률적으로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나름의 규칙을 세운 것이고, 근데 여기서 탁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은 그 규칙을 확고하게 지킵니다. 선택할 때는 심사숙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고하게 지켜요. 그런 태도. 사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뭐 뜬소문도 많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더 그렇거든요. 가짜 정보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식별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일단 먼저 의심하라는 게 실천 영역이에요. 사실은 뭘 하라 이랬을 때. 알겠죠? 이게 사유 영역은 아닙니다. 사유는 언제든지 내가 의심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 영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산다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정보 같은 거는 실천과 상관없는 거는 뭐 의심해 보세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약을 보고, 이건 실천 영역이에요. 그러면 데카르트 조언대로 그 방면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죠. 어디 유튜브에서 싸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예, 확실히 그런 견해를 따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남편분 믿고 따르는 거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의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삶 자체가, 그렇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데카르트가 페르시아나 중국에도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견해들도 다 있을 거고. 근데 멀리서 그런 사람 의견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까이 따를 만한 사람
이게 왜냐하면 임시 준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실천 영역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예 그럴 것까지는 없다. 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런 경우 인제 저도 좀 가끔 그런 버릇인데 우리 아내가 얘기해 준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회사 내부나 가까운 사람이 얘기는 안 들어요. 그래 놓고서 밖에서 들어 똑같은 얘기를 와 가지고 진리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아니 저번에 내가 했던 얘기인데 그때는 어쩌고저쩌고 해 놓고선 남한테 듣고 와 가지고는 무슨 진리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 그럼 이제 인간관계가 쪼금씩 균열이 되잖아요. 회사 사장님들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직원들이 얘기하면은 귓등으로 듣다가 아니 좀 무시하다가 어서 누구 얘기 듣고 와 가지고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몇 번 쌓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견해나 의견을 충분히 좀 듣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실천 영역에서는. 뭐 그거는 의심하고 싸우는 거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런 거가 나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는 이게 삶을 제 생각에는 뭐 실천적 영역에서 막 이렇게 나중에 인제 여기서 나오지만은 아주 은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자기 진리 왜냐하면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결론은 여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대부분 선례와 관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제 은둔하고 인제 자기 사유의 길을 인제 개척하는 거죠. 그것도 경험했으니까 인제 그런 결론에 도달한 한 건데 삶은 그냥 매 순간 실천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임시 준칙을 우리에게 준 것 같고 임시란 말도 저는 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비슷한 비유예요. 저번에 이제 밤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데카르트 천천히 대신에 쓰러지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쪽으로. 넘어지면은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다운 발상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수학을 하지 않고 어떤 근거는 인제 자기 내부의 어떤 희망을 스스로 쌓아 가지고 그냥 뭐 몰빵한다든지 넘어져도 괜찮다는 생각하고 실제 넘어지면 이제 울죠. 그런 이제 사람 일상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근데 데카르트가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인지. 근데 삶은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숲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건 숲의 비유는 사실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지형이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숲은 얼마나 큰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제일 좋지 않은 판단은 돌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가다가 자꾸 마음을 바꾸고 도냐.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자기 스스로 이만큼 가면 뭔가 보이겠지. 없어. 여기 아닌 개벽? 여기 돌고. 어 이쪽으로 가면 아이 아닌 게 쪼끔만 더 가 볼까? 쪼끔만 더 가도 변화가 없어. 아이 여기 아닌 개벽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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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계속 방향을 인생 살면서 계속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뭔가 계속 바꿉니다. 깊이 판단 안 하고 행동하면은. 근데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제는 뭐냐면 certainty가 없는 환경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형이나 분명한 거는 이 안에 있다라는 거고 숲 안에. 그리고 목표는 이걸 벗어나는 건데 사람들은 근거 없는 확신을 해요. 이게 도박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쪽으로 탁 최선의 길을 찾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될 거야. 마음의 확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불안 이쪽으로 가면 데카르트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쪽 길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연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올바른 길로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로 쭉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가 있다라는 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은 최선의 확률인데 가정은 몰라요. 이쪽으로 가면 좋은지를.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없는 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데카르트는 거꾸로 갔어, 이쪽으로. 그러면 A 지점하고 B 지점이 어디가 더 유리한가? 우리는 경계로부터 멀어졌으니까 B 지점이 더 불리하다 생각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이 확실하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쭉쭉 가면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늘 이전보다 좋은 위치에 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벗어나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시간. 근데 대체적으로는 엄청 돌아요. 왜? 이 과정 자체는 모르고 있는 확실치 않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 경계하는 거는 이거 한번 돌 때마다 후회합니다. 예. 아닌 계비하고 돌기 때문에. 아닌 계비.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후회 안 해요. 아닌 계비하고 돌지 않거든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성이 나를 이리로 인도한 그 길,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 정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가 있다. 난 더 발전해 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이것을 갖고 가는 거하고 맨날 바꾸고 후회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사람이 운 좋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뭐 3일 헤매다가 왔어요. 이 사람은 10일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거냐 이거죠. 매 순간 후회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가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왜냐하면 내면의 불안이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확률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성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엄청난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실하다, 확실치 않다 이런 것도. 근데 대체로는 불확실한 상황은 확실하다고 인식해요. 저도 주변에서 어떤 분이 여기다 가게를 낼까? 여기다 가게를 낼까? 엄청 고민하는 이런 게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생계를 위해서는 가게를 내야 돼. 이쪽으로 편향돼 가지고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들어보면 꼭 그게 아닌데. 근데 자기 본인은 이거에 동의를 얻으려고 우리가 의견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자기 생각에 동의를 얻으려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좀 듣는 사람 입장이 좀 짜증나죠. 아이, 그럼 자기 확신 가지고 하지 왜 남한테 확신을 얻으려고 그래. 막 그런 이제 매사에. 그래 놓고서 나중에 잘 안 되면 아이,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이 성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볼 때는 제 생각에 데카르트 그런 사람이 좀 딘 것 같아요. 약간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엄청 경계하는 것이지 그런 경험이 없이 이렇게 주구장창 비슷한 논조로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불행하고 약간 자기 잠재력을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연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내가 이성적으로 뭘 옳고 그름 뭐 예를 들면 썰물이 왜 일어나지 이런 거를 사유하는 거하고 내가 행위 어떤 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끌려가기도 하거든요. 데카르트도 이제 스웨덴 가지고 1년 만에 죽었잖아요. 근데 데카르트가 병을 앓으면서 폐렴을 앓으면서 후회했을까? 후회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내 선택에 있어서 내가 심사숙고를 했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어느 정도 갖는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거는 매 순간에 이성을 활용하라는 이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불확실한 세계에 한 길로 간다라는 건데 한 길로 우연에 의해서 정하더라도 그렇잖아. 우리는 계속 사유작용을 통해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저는 좀 놀라운 게 데카르트가 이 그 극단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경계가 극단 중에서 여기 44쪽에 보면은 나는 사람들이 자유에서 무엇이든지 빼앗아가는 그 모든 약속을 지나침에 포함시켰다. 약속이라고 했지만 커미트먼트예요. 영어로 보니까. 뭔가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계했는데 그것도 하나가 지나침이라는. 근데 그 지나침이 뭐냐면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강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카르트가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뭐 상거래를 위해서 계약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으나 아마 이 당시에는 뭐 법이 체계가 막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이 말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무조건 불합리한 것도 지키도록 강요되는 그러니까 신분상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무슨 약속했는데 너무 이게 사실 평등한 관계가 아니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뭘 했는데 이게 온건한 게 아니고 한쪽에게는 자유가 조금 침해되는 약간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에서도 권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상 한쪽 자유가 침해되고 한쪽에는 그거를 커미트먼트하라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강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깨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지나침으로 본 거예요. 데카르트.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주의적인지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에서는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은 주장, 기득권이라는 게 없어. 데카르트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지나침에 포함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왜 그러냐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썼어요. 왜 내가 그 한 사람의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거, 어떤 그런 것이
지나침에 포함시켰냐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을 더 완벽하게 하자. 완전하게 하자. 그렇게 다짐했지 이게 더 나쁘게 하자고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변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아. 내가 여기에 자유를 희생하고 뭘 하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그냥 지키려고 한다. 그 좋은 것으로 그냥 간주해야 된다. 그 강요가 들어왔다. 그것은 양식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라는 거는 내 이성입니다. 내 이성이 이게 옳지 않아. 내가 결정했지만 누구하고 자기 자신하고 했으면 그냥 바꾸겠지만 누구하고 했는데 그게 나를 옥매고 있어요. 옥죄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지키는 게 옳지 않아. 내 이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계속 지키는 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양식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 이성의 그 양식, 그거에 얼마나 가치를 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 생각은 누구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생각은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극단적인 것으로 하고 피할 것으로 여겼는데 문장 자체가 너무 교묘하게 약간 숨겨놔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간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숨겨가지고 온건하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이성, 자유의지, 그리고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렇게 본인이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규정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고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고 그 둘째 규칙을 보면은 준칙은 확고하고 가장 결단적인 태도를 취하자. 일단 행동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요. 행동 이전에 판단이 있는 거고 판단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설명력에서는 불확실한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연의 산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뭐 칼에 찔릴 수도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여튼 근데 실천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결정했던 확고하게 가장 결단적인 태도.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일단 따르기로 했다. 여기서 보시면 의심스러운 것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건 내 이성의 판단이에요. 의심스럽다라는 것도 일단 내 이성의 판단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거 자체가 없어. 이게 왜 의심스러운지를 생각 안 한, 의심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박사님에게 쓰면 맞지 이런 식이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것, 이것도 내 이성의 판단이고 그걸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도 이성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하면 확고하게, 단호하게 취하자. 그것은 아주 확실한 것 못지않게 변함없이 따르자.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자라는 것은 내 흐리멍텅한 이성이 아니고요. 내 클리어한 이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게 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 선택을 하게 된 그것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심성이 약하잖아요. 상황은 자꾸 변하고 상황이 변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이성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늘상 어떤 확고함이 없어, 결정에서도. 그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삶을 이렇게 살면은 확실한 거는 데카르트는 확실한 거는 확률적으로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하루를 그렇게 쌓아나가면 우리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면 내 삶을 긍정할 수가 있고 내 세상을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인 것이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한 번에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에 쏙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나은 상태의 나를 만드는 거고 이전보다 나은 상태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확실하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렇게 쓴 것도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는데 그런 규칙을 가지고 너무 극도의 만족을 얻었다고 뒤에 또 나와요. 앞에서도 나오지만 뒤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준칙이었죠.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사려 깊은 사람들의 온건한 어떤 태도, 견해 이런 것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고 법과 관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도 이게 모순되어 보여요. 왜냐하면 법과 관습 선례를 의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천 영역에서는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사유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고치겠다고 생각하면.
근데 데카르트의 목적은 정치적이거나 그런 것에 자기를 헌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 도덕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거든요. 자기 목적에 맞는 도덕을 세운 것이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 맞는 이걸 사례로 삼아서 도덕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다른 거죠. 온건한 입장을 따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근데 데카르트는 자기 삶에 내 작업을 방해하는, 번거롭게 만들고 방해하는 그런 게 없으면서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자기 목적을 수행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챕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질문 나누고 싶은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있으세요? 그래서 내 이성이 내 판단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동안 내가 결코 내 행동들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급적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칙을 만들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성이 내 판단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건 실천적 영역이 아니에요. 사유 영역에서 모든 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성을 인도하는 방법 4가지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의심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명칭적인 것 외에는 다 의심하는 거예요. 사유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성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진리를 판단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결정을 내리 못하고 모든 걸 의심하고 있을 이성이 있는데, 근데 행동 영역에서는 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행동 영역에서, 실천 영역에서는 어쨌건 가급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임시 도덕을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데카르트가 그 회의주의자들,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실천 영역에서도 의심하고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보면 의심하다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정장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결정을 못 내려. 결정을. 그리고 결정하면 또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거든요. 남들 평가도 막 두렵고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결정은 내려야죠. 삶에서는. 언제까지 결정 안 내고 잠깐만 기다려봐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2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데카르트가 이렇게 쓴 거는 특히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이라고 했던 거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데카르트가.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 영역이 아닌 것처럼 약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타인의 자유를 구속한다라는 것도 사실 그 사람에게는 뭔가 그만한 사유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환경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똑같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온건하게 얘를 대부분 좀 약자들이 그렇죠. 환경 변화에 훨씬 더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측면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내면, 특히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좋죠. 사실은 그게 옳은 것 같고,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규칙도 없어. 남한테 자꾸 규칙을 지키라고 하고 비난하고 막 옳고 그름 따지고 그럼 엄청 짜증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는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2부하고 3부는 약간 이제 연결지어서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유가 그런 방식으로 내가 진리를 찾고 이성을 활용하려고 하면 뭔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히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준칙을 세운 거고, 우리도 삶의 준칙을 좀 세울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준칙, 행위 준칙, 실천 준칙도 그러니까 이 영향이 이제 칸트한테 많이 왔어요. 실천 이성 비판이든 순수 이성 비판이든 주체의식을 갖고 자기가 자기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카르트가 그런 선언을 한 거죠. 사실은 자기를 위한 규칙을 세우고 그거를 확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